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은 언제나 거리에 대한 공포와 경외심 사이에서 진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과 공학의 냉정한 계산기 위에서 4.2 광년이라는 아득한 심연을 건너 이웃 별인 프록시마 켄타우리에 도달하는 일은 더 이상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말해 그곳에 가는 것 자체는 이미 해결된 문제나 다름없습니다. 지구상의 거대한 레이저 배열이 발사하는 초고 출력의 광자가 나노미터 단위의 얇은 그래핀 돛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손바닥만한 탐사선은 불과 몇 분 만에 광속의 20%라는 경이로운 속도로 가속됩니다. 우주의 진공은 이 여정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입니다. 마찰도, 저항도, 속도를 늦출 그 어떤 장애물도 없는 이 텅 빈 공간에서 탐사선은 관성의 법칙에 몸을 맡긴 채 수십 년 동안 직선의 궤적을 그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항성 간 항해의 핵심은 추진력을 배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 죽은 무게를 없애는 데 있었고, 우리는 이미 그 설계도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아한 물리학의 승리는 목적지에 다다르는 순간 잔혹한 비극으로 변합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 시스템에 도착한다는 것은 단순히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속 수억 킬로미터로 질주하는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가 항성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에는 공기 저항이 없기에 가속이 쉬웠던 만큼 감속은 지옥 같은 난제가 됩니다. 출발할 때 우리를 밀어주었던 레이저 기지는 4광년 뒤에 지구에 남아있고, 탐사선 앞에는 속도를 줄여줄 그 어떤 브레이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속도를 유지한 채 프록시마 켄타우리 시스템에 진입한다면 우리가 공들여 보낸 인류의 전령은 행성을 탐사하기도 전에 불과 몇 시간 만에 시스템 전체를 관통해 다시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지거나 행성 대기와의 찰나의 마찰 끝에 순식간에 플라즈마로 증발해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성간 항해학이 직면한 가장 거대한 장벽, 즉 제동의 역설입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우리 태양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적색과외성입니다. 이 별은 작고 어둡지만 그 성격은 극도로 난폭합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초강력 플레어와 항성풍은 주변 공간을 전자기적 폭풍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행성 프록시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변덕스러운 항성의 중력장과 방사선 세례를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구와 프록시마 켄타우리 사이의 거리는 빛으로도 4년이 넘게 걸립니다. 탐사선이 행성 궤도에 진입하며 겪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구가 내리는 지시는 이미 4년 전의 과거에 불과하며, 탐사선이 보내는 구조 신호가 지구에 닿을 때쯤이면 탐사선은 이미 먼지가 되어 사라진 지 오래일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항성풍의 압력과 행성의 중력을 계산해 스스로 속도를 줄여야만 합니다. 감속을 위해 제안된 이론 중 하나는 성간 물질이나 항성풍을 이용한 자기 도치, 즉 마그네틱 세일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론의 영역일 뿐, 광속의 상당 부분으로 돌진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상쇄하기에는 프록시마 켄타우리가 내뿜는 에너지는 너무나도 희박하거나 때로는 너무나도 파괴적입니다. 행성 프록시마 B 자체도 그리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이 행성은 모항성과 너무 가까워 조석 고정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쪽 면은 영원한 낮과 타오르는 열기 속에 있고, 반대편은 영원한 밤과 절대 영도에 가까운 혹한이 지배하는 극단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낮과 밤이 만나는 가느다란 띠 모양의 경계선인 명암 경계선뿐입니다. 이 좁은 틈바구니에 탐사선을 내리는 과정은 마치 시속 300km로 달리는 차에서
바늘 구멍 속에 실을 꿰는 것보다 더 정밀한 통제가 요구됩니다. 만약 행성에 대기가 존재한다면 에어로브레이킹이라 불리는 대기 마찰 제동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이는 양날의 검입니다. 초속 수만 킬로미터로 진입하는 탐사선에게 대기는 부드러운 쿠션이 아니라 강철보다 단단한 벽입니다. 대기와의 충돌로 발생하는 열기는 태양 표면 온도를 가볍게 상회하며 이를 견뎌낼 열차 폐막의 물리적 한계는 현대 재료 공학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온화된 가스층은 모든 통신을 차단하고 탐사선을 고립된 불덩어리로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성간 여행을 대항해 시대의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하지만 범선은 바람이 없으면 멈추기라도 했고 육지가 보이면 닻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를 향한 여정에서 닻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속도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가속은 공학의 문제이지만 감속은 물리학과의 처절한 싸움이며 착륙은 미지의 환경에 대한 도박에 가깝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바로 그 지점, 즉 인류가 도달하는 법을 배운 뒤 맞닥뜨린 멈추는 법에 대한 처절한 연구와 그 뒤에 숨겨진 우주적 공포를 다루고자 합니다. 4광년의 침묵을 뚫고 날아간 탐사선이 프록시마 배 차가운 지표면에 부드럽게 발을 내딛기 위해 극복해야 할 물리적, 화학적, 그리고 인공지능적 한계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목적지는 눈앞에 보이지만 그곳에 발을 들이는 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시도한 그 어떤 일보다도 가혹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도착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관찰하고 기록하고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오직 안전한 착륙기라는 우주에서 가장 난해한 퍼즐을 풀었을 때만 가능해집니다.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는 본질적으로 무게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구 궤도를 넘어 달에 발을 딛고 화성에 로버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거대한 연료통을 하늘로 쏘아 올린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간 여행, 즉 태양계를 벗어나 다른 항성계로 나아가는 일에 이 전통적인 방식인 화학연료 로켓을 대입하는 순간 우리는 물리학의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러시아의 과학자 콘스탄틴 치올코프스키가 정리한 로켓 방정식은 우리에게 잔혹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더 멀리, 더 빨리 가기 위해 더 많은 연료를 실을수록 그 연료 자체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는 역설입니다. 이 연료의 저주는 인류를 오랫동안 태양계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방정식의 변수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진력을 배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이 혁명의 핵심에는 레이저 추진 기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이나 달 뒷면처럼 광활하고 안정적인 지반 위에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레이저 발사 기지를 건설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기지는 수백 기가와트에 달하는 에너지를 하나의 정밀한 광선으로 응축하여 우주로 쏘아 올립니다. 우주선은 이 빛의 줄기를 타고 나아갑니다. 빛은 질량이 없지만 운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자가 우주선에 장착된 거대한 돛에 부딪혀 반사될 때 그 미세한 충격력이 쌓여 우주선을 가속합니다. 이것은 마치 바다 위에서 돛이 담배가 바람을 맞아 나아가는 것과 흡사하지만 그 동력이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라 인류가 통제하는 정밀한 빛의 흐름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축복은 우주선이 단 한 방울의 연료도 실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연료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탐사선은 이제 사하중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순수한 구조체가 됩니다. 이 구조체의 핵심은
그래핀이나 탄소 나노튜브와 같은 신소재로 만들어진 초방막 돛입니다. 이 돛은 원자 몇 층 정도의 두께로 극도로 얇으면서도 축구장 몇 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면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게는 고작 몇 그램에 불과하지만 지구에서 쏘아 올린 강력한 레이저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강인해야 합니다. 레이저가 이 돛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탐사선은 불과 몇 분 만에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든 그 어떤 물체보다도 빠른 속도에 도달합니다. 가속도는 무시무시하며 이 단계에서 탐사선은 광속의 10%, 심지어 20%라는 상대론적 속도의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시속으로 환산하면 수억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속도는 지구에서 달까지 단 몇 초 만에 주파하고 프록시마 켄타우리까지의 40조 킬로미터 거리를 불과 20년 내외의 시간으로 단축해 줍니다. 한 세대 안에 다른 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약속은 이처럼 추진체의 분리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물리적 전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친 듯한 속도로 질주하는 여정이 단순히 빛을 받는 것만으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우주는 완전한 진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미세한 가스와 성간먼지 입자들이 떠다니는 공간입니다. 평상시의 속도라면 무시해도 좋을 이 작은 먼지 알갱이들이 광속의 20%로 달리는 탐사선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상대론적 속도에서 먼지 입자 하나와 충돌하는 것은 수 킬로그램의 폭약이 터지는 것과 맞먹는 파괴력을 가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공학은 탐사선 전면에 베릴륨이나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초경량 방호 갑옷을 입히거나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하여 입자들을 튕겨내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로 자체를 다중화하고 자가 치유가 가능한 소재를 도입하여 미세한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기계 스스로가 실시간으로 복구하도록 설계합니다. 이러한 소재 공학의 진보는 탐사선이 사광년의 시면을 가로지르는 동안 겪게 될 가혹한 폭격을 견뎌낼 수 있는 유전적 형질을 부여합니다. 성간 공간의 깊은 진공 상태로 진입하면 역설적으로 항해는 매우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듭니다. 공기 저항이 전혀 없는 이 환경에서는 한번 얻은 속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온전하게 지배하는 이 구간에서 탐사선은 아무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도 수조 킬로미터를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진공은 이 여정의 가장 정직한 동반자입니다. 어떤 기류도 어떤 소용돌이도 탐사선의 궤적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발사할 때 설정한 정밀한 궤도는 수십 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태양계의 행성들이 가진 중력을 이용해 속도를 높이는 중력 도움 항법도 이 단계에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레이저가 밀어준 그 힘 그대로 탐사선은 암흑 속을 가르는 은빛 화살처럼 목표를 향해 돌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탐사선 내부의 시스템은 극도의 효율성을 발휘합니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없는 긴 비행 시간 동안 탐사선은 핵전지나 소형 방사성 동위원소 열정이 발전기를 통해 최소한의 전력을 공급받으며 동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전자회로는 꺼지고 오직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별 추적 장치와 지구로부터 오는 미세한 신호를 수신할 안테나만이 깨어 있습니다. 광대한 우주 공간에서 지구와의 통신은 수년의 지연 시간을 갖게 되지만 탐사선은 스스로 별들의 위치를 삼각 측량하며 자신의 좌표를 1m 단위의 오차로 계산해냅니다. 이 고요한 순항 단계야말로 인류의 기술력이 자연의 법칙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입니다. 물리 법칙은 우리에게 우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었고 우리는 그 통로를 지나가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간 여행은 이미 정복된 고지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속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어떤 소재가 필요한지 알고 있으며 진공 속에서 어떻게 궤도를 유지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조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과정은 물리학의 수식안에서 우아하게 전개됩니다. 마찰도 없고 중력의 간섭도 최소화된 이 시면의 비행은 인류가 설계한 가장 장대하고 정밀한 기계적 퍼포먼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우아함과 단순함은 탐사선이 멈추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하에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록시마 켄타우리라는 목적지에 가까워지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었던 진공의 무저항과 관성의 법칙은 돌연 가장 잔인한 적이 되어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저 밀어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속도를 제어하고 낯선 항성의 중력권 안으로 부드럽게 진입하여 마침내 미지의 행성 지표면에 안착하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기술적 성취는 사실 도착을 위한 준비일 뿐 착륙을 위한 해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막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을 뿐입니다. 광속의 속도로 돌진하는 금속 조각을 어떻게 파괴적인 충돌 없이 멈추게 할 것인가? 지구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4광년 뒤로 사라진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탐사선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물리학의 거대한 흐름에 저항해야만 합니다. 성간항해의 진정한 드라마는 레이저가 꺼지고 탐사선이 프록시마 켄타우리의 붉은 빛 아래 홀로 서게 되는 그 찰나의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잔인한 물리적 법칙은 대칭의 원리입니다. 무언가를 광속의 20%까지 가속하기 위해 쏟아부었던 그 엄청난 에너지는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도 정확히 같은 양만큼 요구됩니다. 지구에서 거대한 레이저 배열을 통해 탐사선을 밀어냈을 때 우리는 우주선에서 엔진과 연료라는 무거운 짐을 제거함으로써 성간 항해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축복은 저주가 되어 돌아옵니다. 탐사선은 스스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 어떤 추진 장치도 연료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밀어주었던 레이저는 4광년 뒤에 남겨졌고 탐사선 앞에는 오직 무자비한 관성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간 탐사의 가장 거대한 기술적 공백이자 과학자들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제동의 역설입니다. 가속의 단계에서 우리는 우주의 진공을 마찰 없는 고속도로라고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감속의 단계에 들어서는 순간 이 마찰의 부재는 탐사선을 영원히 멈출 수 없는 유령선으로 만드는 감옥이 됩니다. 시속 수억 킬로미터로 질주하는 물체를 멈추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그만큼의 힘을 가해야 하는데 텅 빈 진공에는 발을 딛고 설 땅도 공기 저항을 일으킬 대기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구에서 썼던 것과 같은 레이저 기지를 프록시마 켄타우리 시스템에 미리 건설해 두었다면 문제는 간단했겠지만 인류의 첫 탐사선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곳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결국 탐사선은 오직 자신이 처한 환경, 즉 성간 물질과 항성풍이라는 아주 희박한 자원만을 활용하여 스스로 브레이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자기장돛, 즉 마그네틱 세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속할 때 썼던 물리적 돛과는 차원이 다른 공학적 도전입니다. 탐사선은 자신의 몸체보다 수만 배나 큰 거대한 자기장 고리를 형성해야 합니다. 초전도 코일의 전류를 흘려 수십 킬로미터 혹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가상의 자기장 그물을 우주 공간에 펼치는 것입니다. 이 자기장 그물은 성간 공간에 희박하게 흩어져 있는 양성자와 전자들, 즉 플라즈마 입자들과 상호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광속의 파편처럼 쏟아지는 이 입자들이 자기장에 부딪히며 굴절될 때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반작용의 원리에 의해 탐사선은 아주 미세한 항력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성간 물질의 밀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평방 센티미터당 입자 한두 개가 고작인 이 희박한 공간에서 유의미한 감속을 얻어내려면 탐사선은 프록시마 켄타우리에 도착하기 훨씬 전인 수조 킬로미터 밖에서부터 이 자기장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시속 300km로 달리는 스포츠카가 엔진을 끄고 오직 공기의 미세한 저항만으로 멈추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 전부터 관성 주행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주선의 속도는 그보다 수만 배 빠르고 우주의 저항은 지상의 공기보다 수조 배 희박합니다. 계산에 따르면 광속의 20%로 달리는 탐사선이 자기장 도치만으로 안전하게 속도를 줄이려면 최소 1광년 이상의 거리에서부터 감속을 시작해야 합니다. 20년의 항해 중 마지막 몇 년은 오직 멈추기 위한 처절한 사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자기장 돛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정밀함은 현대 과학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초전도 루프는 극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성간 먼지와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열과 물리적 손상을 견뎌내야 합니다. 만약 루프의 균형이 조금이라도 깨진다면 탐사선은 팽이처럼 회전하며 경로를 이탈하거나 자기장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또한 프록시마 켄타우리에 가까워질수록 항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항성풍의 강도는 강해지지만 그 방향과 밀도는 극도로 불규칙합니다. 태양보다 훨씬 불안정한 적색과해성인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수시로 거대한 플레어를 폭발시키며 플라즈마 파도를 내뿜는데 이는 탐사선에게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감속에 도움이 되던 항성풍이 다음 순간에는 탐사선을 항성계 밖으로 튕겨버리는 강력한 돌풍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항성광을 이용한 광자 제동 역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 효율은 더욱 처참합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의 빛을 거대한 돛으로 받아내어 그 광갑으로 속도를 줄이는 방식인데 이 별은 우리 태양보다 훨씬 어둡고 차갑습니다. 광자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돛의 면적은 수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해야 하며 그 무게는 원자 수준으로 가벼워야 합니다. 이처럼 극도로 얇고 넓은 구조물을 광속의 속도에서 펼치고 제어한다는 것은 마치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거미줄로 만든 돛을 조종하는 것만큼이나 위태로운 일입니다. 빛의 힘으로 멈추려 하지만 그 빛 자체가 탐사선을 밀어내거나 궤도를 뒤틀어버리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기묘한 줄타기가 이어집니다. 결국 탐사선이 프록시마 켄타우리 시스템의 중력권에 진입할 때쯤이면 속도는 상당히 줄어들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당히라는 말은 상대적입니다. 여전히 시속 수백만 킬로미터라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이동 중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탐사선이 시도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항성이나 주변 행성의 중력을 이용한 중력 보조 항법, 즉 스윙바이를 역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행성의 뒤를 지나가며 속도를 얻는 대신 행성의 진행 방향 앞쪽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며 자신의 운동 에너지를 행성에게 넘겨주고 속도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단 몇 초 만에 결정됩니다.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는 탐사선에게 행성의 중력장은 너무나도 좁고 짧은 구간입니다. 궤도 계산에 단 0.0001%의 오차만 있어도 탐사선은 행성에 충돌하거나 반대로 중력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심우주로 튕겨나갑니다. 이 모든 감속 과정의 핵심적인 고통은 이 모든 결정을
탐사선 혼자 내려야 한다는 고립감에 있습니다. 지구의 관제소는 이 긴박한 순간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탐사선이 자기장 돛을 펼칠 타이밍을 놓쳤는지 혹은 항성풍에 밀려 궤도가 틀어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지구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모든 상황은 종료된 뒤입니다. 탐사선은 스스로 우주 공간의 밀도를 측정하고 프록시마 켄타우리의 밝기 변화를 감지하며 나노초 단위로 자기장의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적 작동이 아니라 극도의 지능을 가진 자율 시스템의 예술적인 연주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파트에서 제동의 물리학이 얼마나 무자비한지를 확인했습니다. 가속이 힘의 문제였다면 감속은 시간과 인내, 그리고 정밀함의 문제입니다. 연료를 싣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성간 여행은 역설적으로 연료가 없기에 멈출 수 없는 재앙이 될 위기에 처합니다. 탐사선은 이제 거대한 자기장 그물을 우주 공간에 던진 차에 마치 보이지 않는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속도를 줄여나갑니다. 만약 이 모든 고난을 뚫고 프록시마 켄타우리의 중력권 안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그것은 인류 공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감속은 시작일 뿐입니다. 속도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는 프록시마 켄타우리라는 항성이 내뿜는 지옥 같은 방사선과 불안정한 환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탐사선은 멈추는 법을 넘어 그 가혹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행성으로 다가갈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제동의 역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보낸 수십 년의 시간과 수조 원의 자본, 그리고 인류의 꿈은 단 한 번의 눈 깜빡임 사이에 프록시마 켄타우리를 지나쳐 영원한 암흑 속으로 소멸할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지만 우주는 여전히 우리에게 관성의 법칙이라는 차가운 정답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탐사선은 자신의 운명을 걸고 프록시마 켄타우리라는 거대한 용광로의 심장부로 서서히 발을 내딛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별이 아니라 모든 전자기기와 소재를 파괴하려 드는 적색와해성의 진정한 본 모습입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에 가까워질수록 탐사선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기괴하고도 폭력적인 항성 환경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태양은 거대하고 안정적인 노란색 주계 열성이지만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그보다 훨씬 작고 어두운 적색와해성입니다. 하지만 이 작고 어둡다는 형용사는 결코 이 별이 온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색과해성은 우주에서 가장 변덕스럽고 난폭한 성격을 가진 항성 중 하나로 꼽힙니다. 별의 질량이 태양의 약 12%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의 에너지가 표면까지 전달되는 방식이 태양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태양은 복사층과 대류층이 나뉘어 있지만 프록시마 켄타우리와 같은 적색과해성은 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대류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별 내부의 차가운 물질과 뜨거운 플라즈마가 끊임없이 뒤섞이며 강력하고 무질서한 자기장을 생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강력한 자기장은 프록시마 켄타우리를 거대한 전기 회로처럼 작동하게 만듭니다. 별의 표면에서는 수시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플레어가 폭발합니다. 태양에서 발생하는 가장 강력한 플레어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강력한 에너지가 단 몇 초 만에 우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때 방출되는 X선과 극자외선은 탐사선의 외부 장갑을 사정없이 두들기며 내부의 정밀한 회로를 파괴하려 듭니다. 우리가 앞선 여정에서 우주 먼지와의 충돌을 걱정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괴너지 입자들의 폭풍 속에서 시스템의 생존을 걱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플레어 현상은 규칙적이지도 않습니다. 언제, 어느 방향으로 뿜어져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이 폭발들은 탐사선에게 있어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은 극도의 긴장감을 강요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항성풍의 역학적 압력입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가 내뿜는 플라즈마의 흐름, 즉 항성풍은 태양풍보다 훨씬 밀도가 높고 속도가 빠릅니다. 탐사선이 속도를 줄이기 위해 펼쳐놓은 자기장 도치나 광자 도책에 이 항성풍은 예측 불가능한 외력으로 작용합니다. 도체의 기하학적 구조가 항성풍의 압력을 균일하게 받지 못할 경우 탐사선은 순식간에 중심을 잃고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광속의 상당 부분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중심을 잃고 회전한다는 것은 곧 파멸을 의미합니다. 원심력에 의해 돛이 찢겨 나가거나 탐사선의 안테나가 지구 방향을 놓쳐 영원히 통신이 두절될 수도 있습니다. 항성풍은 마치 거친 파도처럼 탐사선의 궤적을 사정없이 밀어붙이며 원래 계획했던 행성 진입 각도를 틀어버립니다. 이 가혹한 환경 속에서 탐사선은 완벽한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지구와 프록시마 켄타우리 사이의 4.2 광년이라는 거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의 단절이자 시간의 장벽입니다. 탐사선이 프록시마 시스템의 가장자리에 도달하여 항성풍의 압력을 감지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지구의 명령을 요청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신호가 지구에 닿는데 4.2년이 걸리고 지구의 과학자들이 해결책을 찾아 다시 명령을 보내는데 또 4.2년이 걸립니다. 도합 8.4년이라는 시간 뒤에 도착한 명령은 이미 고철더미가 되어 우주를 떠돌고 있을 탐사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접근 단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동, 즉 항성풍의 변화에 따른 자세 제어, 플레어 폭발 시 민감한 센서를 보호하기 위한 셔터 작동, 그리고 행성 궤도 진입을 위한 미세한 감속 타이밍 결정은 모두 탐사선에 탑재된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인공지능은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인류의 지혜를 응축한 디지털 선장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선장 역시 방사선이라는 적과 싸워야 합니다. 적세과외성의 강력한 방사선은 컴퓨터의 비트 값을 무작위로 뒤바꾸는 비트 플립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은 2중, 3중으로 중첩 설계되어야 하며 오류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를 수정하는 자가 치유 논리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탐사선의 뇌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동시에 나노초 단위로 변하는 항성풍의 압력을 계산하여 자기장 도체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눈을 가린 채 폭풍우가 몰아치는 절벽 끝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은 고도의 작업입니다. 인공지능은 프록시마 켄타우리의 광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별의 활동 주기를 예측하고 가장 안전한 경로를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확률적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프록시마 켄타우리 시스템 내부의 중력 지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습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그 자체로도 거대한 질량 덩어리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알파 켄타우리 A와 B라는 두 별의 중력 영향권 아래에 있기도 합니다. 이 세 항성이 얽히고 설키며 만들어내는 복잡한 중력의 파동은 탐사선의 궤도 계산에 미세한 변수를 추가합니다. 탐사선이 행성 프록시마 B에 접근할 때 이 미세한 중력의 뒤틀림은 수천 킬로미터의 오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연료가 없는 탐사선에게 궤도 수정의 기회는 단 한 번뿐이며 그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탐사선이 겪는 심리적 거리는 기술적 난관만큼이나 거대합니다. 인류가 보낸 가장 먼 전령은 이제 부모인 지구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광포한 적색과외성의 숨결 속으로 직접 뛰어듭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의 붉은 빛은 탐사선의 차가운 금속 표면을 비추며 이곳이 더 이상 인류의 상식이 통하는 공간이 아님을 경고합니다. 별은 끊임없이 거대한 플라즈마 기둥을 내뿜으며
침입자를 거부하고 탐사선은 그 거부의 몸짓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한 걸음 한 걸음 행성을 향해 다가갑니다. 적색 와해성의 불안정성은 탐사선의 모든 소재와 부품의 극한의 피로도를 요구합니다. 도치의 소재인 그래핀은 항성풍 속의 하전 입자들에 의해 서서히 부식될 것이고 자기장을 만드는 초전도, 코일은 플레어의 전자기 간섭에 노출되어 성능이 저하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탐사선은 멈출 수 없습니다. 아니, 멈추지 못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관성은 여전히 탐사선을 행성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제 탐사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관성을 어떻게든 죽이고 프록시마 배 중력이라는 좁은 구멍 속으로 자신을 밀어 넣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프록시마 켄타우리라는 항성이 가진 진정한 공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거리가 멀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의 환경 자체가 외계에서 온 방문객을 조금도 환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별의 난폭한 성격과 정보의 철저한 고립,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역학적 힘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탐사선은 인류 공학의 최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이 사투의 결과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항성의 변덕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행성의 지표면을 밟는 꿈은 영원히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탐사선은 붉은 태양의 거친 대기를 뚫고 마침내 베일에 쌓인 행성 프록시마 배의 궤도 안으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그곳에는 항성의 폭력성보다 더 기묘하고도 치명적인 행성만의 법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탐사선이 항성의 난폭한 숨결을 뚫고 마침내 중력의 사슬에 이끌려 도착하게 될 목적지 프록시마 B는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외계 행성 중 가장 가깝지만 동시에 가장 수수께끼에 쌓인 세계입니다. 이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인류는 수십 년 동안 지상의 거대한 망원경들을 동원해 프록시마 켄타우리라는 별의 미세한 떨림을 관찰해 왔습니다. 도플러 분광학이라 불리는 이 정밀한 측정 기술은 별이 행성의 중력에 이끌려 아주 미세하게 앞뒤로 흔들리는 현상을 포착해냈습니다. 별이 초당 인간의 걸음걸이보다 느린 속도로 휘청이는 그 희미한 신호를 통해 우리는 프록시마 B가 지구 질량의 약 1.17배에 달하며 모항성을 불과 10일치 2일 만에 한 바퀴씩 공전하는 암석형 행성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그려내는 실제 풍경은 우리가 고향이라 부르는 지구와는 판이하게 다른 기괴하고도 극단적인 대조의 세계입니다. 프록시마 B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물리적 실체는 동주기 자전, 즉 조석 고정 현상입니다. 이 행성은 모항성과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서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지구의 바다에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듯 프록시마 켄타우리의 강력한 중력이 행성의 내부 구조를 뒤틀고 마찰을 일으켜 자전 속도를 늦춰버렸습니다. 그 결과 프록시마 B는 달이 지구를 향해 언제나 같은 면만을 보여주듯 항성을 향해 영원히 고정된 한쪽 면만을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성 전체의 기후와 지질, 그리고 생존 가능성을 결정짓는 가장 잔인한 환경적 제약입니다. 행성의 절반은 영원히 지지 않는 붉은 태양 아래 타오르는 영겁의 낮이며 나머지 절반은 빛 한 점 들지 않는 영원한 밤의 동토입니다. 이 극단적인 대칭은 행성의 대기 흐름을 지옥 같은 소용돌이로 몰아넣습니다. 낮의 면에서는 적색 과해성이 내뿜는 열기가 지표면을 가열하여 공기를 수직으로 치솟게 하고 밤의 면에서는 절대 영도에 가까운 혹한이 공기를 급격히 냉각시켜 바닥으로 가라앉게 합니다. 이 거대한 온도 차이는 행성 전체를 가로지르는 초음 속의 대기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낮 쪽에서 가열된 공기는 엄청난 속도로 밤 쪽을 향해 질주하며 그 경계선인 명암 경계선,
즉 터미네이터 라인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폭풍이 멈추지 않고 몰아칩니다. 만약 이곳에 대기가 충분하다면 낮 쪽은 구름 한 점 없는 타오르는 사막이 될 것이고 밤 쪽은 산소와 질소마저 얼어붙어 쌓여가는 가스 빙하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프록시마 b 과연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혹은 탐사선을 보호해 줄 만한 대기가 존재하느냐는 질문은 현대 천문학의 가장 뜨거운 쟁점입니다. 적세과외성은 앞서 언급했듯 극도로 난폭한 별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프록시마 켄타우리가 내뿜은 초강력 플레어와 항성풍은 프록시마 배 대기를 마치 대패질하듯 깎아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구가 가진 자기장보다 수십 배는 더 강력한 자기 방어막이 없다면 행성의 대기는 진작에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사라지고 알몸의 암석 덩어리만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행성 내부에 거대한 철핵이 존재하여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거나 행성 지하에서 끊임없이 가스를 분출하는 지질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면 희박하게나마 대기층을 유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탐사선이 도착하여 마주하게 될 광경은 푸른 하늘을 가진 제2의 지구일 수도 있지만 방사선에 구워진 달과 같은 황량한 죽음의 땅일 수도 있습니다. 이 행성의 생태적 가망성은 눈동자 행성이라는 가설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행성 전체가 얼어붙어 있거나 타오르고 있더라도 낮과 밤이 만나는 그 좁은 띠 모양의 경계선인 명암 경계선만큼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화한 기온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황혼이 지배하는 이 지역은 낮 쪽에서 불어오는 열기와 밤 쪽에서 밀려오는 한기가 절묘하게 섞여 이론적으로는 생명체가 싹틀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됩니다. 하지만 이 안식처는 동시에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대기의 열 교환이 일어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강풍과 기압 변화가 몰아치며 항성의 플레어가 발생할 때마다 방사선의 직격탄을 맞아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낸 탐사선에게 프록시마 배 해부학적 구조는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데이터 시트입니다. 행성의 질량은 착륙 시 필요한 역추 진력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대기의 밀도는 에어로 브레이킹의 성패를 가름하는 변수가 됩니다. 만약 대기가 예상보다 희박하다면 탐사선은 감속할 기회를 잃고 지표면에 그대로 충돌할 것이며 대기가 너무 밀도가 높고 난류가 심하다면 진입 과정에서 기체가 분해될 것입니다. 또한 조석 고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성 내부의 불균일한 중력 분포는 탐사선의 궤도를 미세하게 뒤틀어 놓을 것입니다. 탐사선은 행성에 다가갈수록 자신의 센서를 총동원해 이 미지의 세계가 보내는 희미한 신호들을 해석해야 합니다. 지표면의 반사율을 측정해 빙하의 위치를 파악하고 대기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성분을 알아내며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해 안전한 진입로를 찾아야 합니다. 프록시마 b는 인류에게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이 가혹한 항성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행성의 진화에 대한 방대한 교과서이며 동시에 우리 태양계 너머의 세계가 얼마나 이질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영원한 낮과 밤이 공존하는 이 기묘한 행성의 풍경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24시간의 주기와 계절의 변화가 우주에서는 얼마나 희귀한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프록시마 배 붉은 대지 위로 영원히 지지 않는 짙은 붉은색의 태양이 걸려 있고 그 너머로 어두운 밤의 대륙이 끝없이 펼쳐진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의 바람은 암석을 깎아내고 항성의 방사선은 지표면의 화학 구조를 끊임없이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제 탐사선은 이 거대한 해부학적 골격 안으로 직접 뛰어들 준비를 합니다. 멀리서 관찰하던 데이터는 이제 실체가 되어
탐사선의 외벽을 압박할 것입니다. 행성의 중력은 탐사선을 자신의 품 안으로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으며 이제 남은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길에 순응하면서도 파괴되지 않을 만큼의 정교한 기동뿐입니다. 프록시마 B라는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마지막 열쇠는 이제 행성의 대기권이라는 얇고도 치명적인 막을 통과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막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이 행성이 생명의 요람인지 아니면 차가운 금속 탐사선의 무덤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기술과 우주의 법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향해 탐사선은 붉은 행성의 그림자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 시스템의 중력권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어느 정도 속도를 줄였다 하더라도 탐사선 앞에는 성간항해 전체를 통틀어 가장 파괴적이고 위태로운 구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프록시마 B의 대기권 진입, 즉 에어로브레이킹이라 불리는 공기역학적 제동 단계입니다. 우주의 진공 속에서 미끄러지듯 나아오던 탐사선에게 행성의 대기는 부드러운 쿠션이 아니라 강철보다 단단하고 불길보다 뜨거운 거대한 벽으로 다가옵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탐사선이 가진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순식간에 열에너지로 변환하여 흩뿌리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부하는 현대 공학이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재료의 한계를 시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대기권 진입 시 발생하는 열을 공기와의 마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물리학의 세계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가혹합니다. 탐사선이 초속 수십 킬로미터라는 극초음 속으로 대기에 진입하면 탐사선 전면의 공기 분자들은 옆으로 비켜날 시간조차 갖지 못합니다. 이 분자들은 탐사선의 거대한 충격파 앞단에 갇혀 급격하게 압축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단열 압축 현상이 태양 표면 온도에 육박하는 초고온의 플라즈마층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뜨거움이 아니라 기체 분자들이 원자 단위로 쪼개지고 전자가 분리되어 전기를 띠는 이온 상태로 변하는 화학적 용광로에 가깝습니다. 탐사선의 전면부는 이제 섭씨 수만 도의 플라즈마 가스에 둘러싸이게 되며 이 열기는 복사 에너지가 되어 탐사선의 외벽을 사정없이 달구기 시작합니다. 이 지옥 같은 열기로부터 탐사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열차 폐막은 인류가 만든 소재 공학의 정점이어야 합니다. 현대 우주선들이 사용하는 상마형 열방패는 표면 소재가 조금씩 타서 떨어져 나가면서 그 열을 함께 실어 나가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프록시마 B의 진입 속도는 지구 궤도에서 귀환하는 우주선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기존의 탄소, 페놀릭 소재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층 구조의 탄소-탄소 복합재나 나노 기술을 응용한 초고온 세라믹 소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들은 극한의 열 충격 속에서도 구조적 형상을 유지해야 하며 내부의 정밀한 전자기기들이 단 1도라도 허용 범위를 넘지 않도록 완벽한 단열 성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만약 열방패에 단 하나의 미세한 균열이라도 생긴다면 초고온의 플라즈마는 바늘 구멍 같은 틈을 뚫고 들어가 탐사선의 심장부를 불과 0.1초 만에 증발시켜 버릴 것입니다. 더욱이 이 치명적인 화염의 장막은 탐사선을 완벽한 정보의 감옥에 가둡니다. 플라즈마는 전도성을 가진 이온화된 기체이기 때문에 탐사선 주위를 감싸는 순간 모든 전자기파를 차단하거나 왜곡시키는 일종의 전자기적 차폐막 역할을 합니다. 이를 전파 차단 현상이라 부릅니다. 이 순간 탐사선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됩니다. 지구와의 통신은 이미 4년이라는 시간 지연 때문에 무의미해진 상태지만 이제는 탐사선이 행성 궤도상의 모선이나 주변 센서들과 주고받던 국지적인 데이터조차 끊기게 됩니다. 탐사선은 이제 암흑 속에서 오직 자신의 관성 항법 장치와 가속도계가 보내는 미세한 진동에만 의존해
자신의 위치와 자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눈도 귀도 멀어버린 상태에서 오직 인공지능의 냉철한 계산만이 탐사선이 불타는 혜성이 되어 추락할지 아니면 안전하게 속도를 줄인 비행체가 될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고난도의 기술적 정밀함을 요구하는 것은 진입 각도, 즉 진입 회랑의 유지입니다. 프록시마 바의 대기로 들어가는 각도가 너무 가파르면 탐사선은 대기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압착되어 파괴되거나 타버립니다. 반대로 각도가 너무 완만하면 마치 물수제비를 뜨는 돌처럼 행성의 대기층을 튕겨나가 영원히 우주 공간으로 미끄러져 버립니다. 이 허용 오차는 불과 수도 이내이며 이를 결정짓는 변수들은 프록시마 보의 대기 밀도와 성분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아직 프록시마 보의 대기가 이산화탄소로 가득한지 아니면 질소와 산소가 섞여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대기의 성분에 따라 충격파의 전파 속도와 열 전달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탐사선의 인공지능은 대기에 진입하는 찰나의 주변 기체의 화학적 조성을 분석하고 그에 맞춰 비행 자세와 열 제어 시스템을 나노초 단위로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 진입 중 발생하는 강력한 진동과 압력은 탐사선의 구조적 강도를 극한까지 몰아붙입니다. 초속 수십 킬로미터의 속도에서 대기와 부딪히는 것은 콘크리트 벽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과 같은 물리적 충격을 장시간 견뎌내는 일입니다. 탐사선의 골격은 이 엄청난 중력 가속도, 즉 G포스를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인간이라면 수초도 견디지 못할 수십, 수백지의 압박 속에서 탐사선의 렌즈 하나, 나사 하나가 제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진동에 의해 센서의 초점이 흐려지거나 내부 배선이 단락된다면 그 이후의 모든 착륙 과정은 불가능해집니다. 에어로브레이킹의 진정한 공포는 이 모든 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플라즈마 블랙아웃이 지속되는 몇 분 동안 지구의 과학자들은 그저 침묵 속에서 탐사선이 살아남기를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탐사선이 불타는 대기를 뚫고 나와 다시 전파를 보낼 때까지 인류는 프록시마 켄타우리라는 항성계의 가장 깊은 문턱에서 탐사선이 겪고 있을 처절한 사투를 상상할 뿐입니다. 그것은 물리학의 법칙이 지배하는 냉혹한 시험대이며 인류가 보낸 작은 기계 전령이 행성의 일부가 될 것인지 아니면 행성을 정복한 탐험가가 될 것인지를 가르는 운명의 시간입니다. 플라즈마의 붉은 광휘가 점차 잦아들고 대기 속도가 음속의 몇 배 수준으로 떨어질 때쯤 탐사선은 비로소 블랙아웃에서 벗어나 눈을 뜨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마주할 광경은 결코 평화로운 풍경이 아닐 것입니다. 프록시마 배의 난폭한 대기 흐름과 불안정한 기상 상태는 이제 막 화염에서 벗어난 탐사선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브레이킹은 속도를 줄여주었지만 탐사선의 에너지를 완전히 앗아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하강 중인 탐사선에게 이제 주어진 과제는 이 미지의 대기 속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비행하여 우리가 목표로 한 그 좁은 명암 경계선의 지표면에 도달하느냐는 것입니다. 불꽃의 장벽을 통과한 뒤에 기다리는 것은 행성의 지독한 바람과 지형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장벽입니다. 이제 탐사선은 뜨거운 열기를 뒤로 하고 차가운 금속의 감각을 되찾아 마지막 착륙을 위한 최종 기동에 들어가야 합니다. 대기권의 불꽃이 잦아들고 나면 탐사선은 프록시마 배 진정한 맨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비행은 지구의 하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물리적 공포를 선사합니다. 조석 고정으로 인해 한쪽은 타오르고 한쪽은 얼어붙은 이 행성에서 우리가 착륙지로 선택할 수 있는 곳은 오직 낮과 밤의 경계인 명암 경계선, 즉 터미네이터 라인뿐입니다. 이곳은 이론적으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화한 기온을 가졌지만 기상학적으로는 행성에서 가장 격렬한 에너지가 충돌하는 전장터입니다. 낮의 면에서 가열된 뜨거운 공기가 밤의 면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영구적인 초강력 폭풍은 탐사선의 마지막 하강 경로를 사정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이제 탐사선은 단순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기류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사수하며 지표면을 향해 한 발씩 내디뎌야 합니다. 이 마지막 하강 단계에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낙하산은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프록시마 배 대기 밀도가 지구와 비슷하다 하더라도 상층부의 극심한 난기류 속에서 낙하산을 펼치는 것은 거대한 돛을 태풍 속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낙하산은 탐사선을 안정시키는 대신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끌고 가거나 강력한 전단풍에 휘말려 엉켜버릴 위험이 큽니다. 결국 탐사선은 자신의 무게와 속도를 오직 역추진 로켓의 힘만으로 제어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선택지에 놓입니다. 성간 항해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연료를 포기했지만 이 마지막 몇 분의 착륙을 위해 탐사선은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화학 연료나 이온 추진체를 아주 미세한 양이라도 보존해 왔어야만 합니다. 이 연료는 탐사선 전체 질량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 가치는 사광년을 날아온 그 어떤 부품보다도 무겁습니다. 지표면까지 남은 거리가 수 킬로미터로 좁혀지면 탐사선의 인공지능은 이제 눈을 감고 계산하는 단계를 넘어 실시간 지형 매핑에 들어갑니다. 탐사선 하단에 장착된 레이저 거리 측정 장치인 라이다와 고해상도 광학 센서들이 초당 수백만 번의 신호를 지표면에 쏘아 올립니다. 프록시마 배 지표면은 우리가 보낸 사진처럼 매끄러운 평지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조석 고정으로 인한 극심한 온도차는 지각의 팽창과 수축을 반복시켜 거대한 균열과 날카로운 암석 지대를 형성했을 것이며 항성의 강력한 플레어는 지표면을 울퉁불퉁하게 깎아냈을 것입니다. 탐사선은 단 몇 초의 하강 시간 동안 수천 개의 착륙 후보지를 분석하고 그 중에서 경사도가 5도 미만이며 다리가 부러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평평한 지점을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착륙 최후의 10초, 이 구간은 흔히 공포의 구간이라 불립니다. 역추진 로켓의 화염이 지표면의 먼지와 흙을 비산시키며 센서의 시야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탐사선은 이제 보이지 않는 바닥을 향해 오직 자신의 레이더 신회만 의존해 내려앉습니다. 이때 가장 위협적인 것은 지표면의 예상치 못한 요철입니다. 만약 착륙선 다리 하나가 작은 바위 위에 얹히거나 물은 토양에 빠진다면 탐사선은 그대로 전복되어 사광년을 날아온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고철더미로 변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엔진의 출력을 나노초 단위로 미세하게 조절하며 수평을 유지하고 마침내 프록시마 배 붉은 대지 위에 3개의 다리를 견고하게 내립니다. 엔진이 꺼지고 자욱했던 먼지가 가라앉으며 찾아오는 정적. 그것은 인류가 태양계라는 요람을 벗어나 다른 항성계의 땅을 밟았음을 알리는 우주적인 선언입니다. 하지만 이 성공적인 착륙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또 다른 거대한 도전의 시작일 뿐입니다. 엔진이 멈춘 탐사선 위로 프록시마 켄타우리의 거대하고 어두운 붉은 빛이 쏟아집니다. 하늘에는 우리가 알던 노란 태양 대신 지평선 근처에 영원히 고정된 채 타오르는 거대한 적색과외성이 걸려 있습니다. 대기는 항성의 강력한 방사선에 이온화되어 기묘한 빛깔로 일렁이고 지표면의 온도는 명암 경계선의 변덕스러운 기류에 따라 급격히 오르내립니다. 탐사선은 이제 자신이 도착한 이 세계가 생명을 허용하는 안식처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파괴하는 방사선의 감옥인지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성간 여행의 패러다임을 다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것은 과학의 승리였고 도달하는 것은 공학의 성취였지만 멈추고 내려앉는 것은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지혜가 벌이는 처절한 협상이었습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까지의 이광년은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물리학의 지식과 기술적 한계,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프록시마 배 탐사선을 내리는 데 성공했다는 것은 인류가 이제 하나의 항성계에 머무는 종이 아니라 은하계의 시민으로 거듭났음을 의미합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긴 여정 끝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간 탐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빛의 속도로 질주하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거대한 에너지를 통제하고 낯선 행성의 중력과 대기라는 거친 손길 속에서 부드럽게 멈추어 서는 절제와 정밀함이었습니다. 가속은 인간의 욕망을 닮아 끝없이 뻗어나가려 하지만 감속은 인간의 겸손을 닮아 주변의 환경을 살피고 그 흐름에 자신을 맞추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프록시마바의 붉은 노을 아래 홀로 서 있는 탐사선은 이제 지구를 향해 데이터를 보낼 준비를 합니다. 그 신호가 4년 뒤 지구에 도착할 때 인류는 비로소 진정한 우주 시대의 첫 페이지를 넘기게 될 것입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시면 속에서 우리는 아주 작은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점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이자 우리가 더 이상 지구라는 작은 섬에 갇힌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에 도착하는 것은 쉬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 멈추어 서기 위해 치렀던 수많은 고뇌와 기술적 투쟁은 앞으로 우리가 더 먼 별들을 향해 나아갈 때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광년 너머에서 보내오는 그 희미한 신호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주는 더 이상 바라만 보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발을 딛고 숨쉬며 탐구해야 할 거대한 영토라고 말입니다. 인류의 대담한 도전은 이제 프록시마바의 붉은 대지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